아기가 태어나고 걷고 뛸 때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할까요? 온 가족의 정성과 사랑으로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 정성과 사랑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든 우리 기저귀 베베몬. 네이버에 베베몬 기저귀를 검색해보세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 얕 153회 예술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자기소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신자유주의 미스테리 관심 많은 최 사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뭐에 관심이 있었죠? 3년째 하다 보니까 난 계속 바꿔가지고 뾰족한 거에 관심 많지. 예, 뾰족하고 날카로운 것에 관심 많은 깡쌤입니다. 덕개비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덕개비. 언제적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헷갈렸어요. 너무 오래돼갖고. 우리 시즌2 하면서 이름을 싹 바꿀까요 그냥? 예? 괜찮다. 우리끼리 이름을 바꾸고 성대모사 한번 하자니까. 그래. 그래요? 이름을 싹 바꿔보자. 세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도 똑같아. 안녕하세요. 김도인입니다. 153회입니다. 예술 세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에 뭐였지? 예. 술. 예술이었죠. 술에 대한 예술을 했었고 네. 두 번째 시간에 우리 택시 운전사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해봤습니다. 너희들이 준비하는 예술을 보면서 왜 진정한 예술을 다루지 않는가? 예술에 대한 이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를 했어요. 예? 똑같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느냐? 야, 예술하면 진짜 예술을 좀 다뤄야지. 그래서 오늘 뭐 할 거냐? 사진 예술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포토. 포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 오늘 사실은 사진을 중심으로 얘기할 건 아니고 네. 우리 삶과 사진, 예술에 대한 관계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먼저 얘기해야 되나? 제목은 이거예요. 예술 특집 라이프 그리고 사진 삶과 사진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부터 막 해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사진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 사진 근데 요즘에 사진 누구나 친숙하기도 하고 잘 찍기도 하고 그리고 사진이 넘쳐나는 세상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사진이 너무 많어. 인터넷 공간에도 그렇고 그죠? 누구에게나 친숙한 소재이긴 한데 우선은 질문부터 한번 간단하게 몸풀기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만이 갖고 있는 사진 찍기 노하우 같은 거 있습니까? 요즘에 너무 잘 찍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들 이거 족밥이다. 내가 진짜 잘 찍는다. 저희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사진 예. 한번 찍는 게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큰 일이잖아요. 사진기를 챙겨가서 맞아. 예. 졸업식, 입학식 이렇게 착착착착 찍고 그리고 이제 그걸 또 뽑을 때까지 한 1주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진 실물로 나오는 데까지. 맞아. 그랬었는데. 그치? 예. 사진관이 다 있었는데. 예, 그런 어떤 기다림의 순간도 있었고 내가 어떻게 얼굴이 나올 것인가. 그게 그렇죠. 기대되지 않았습니까? 항상. 궁금했던 것 같긴 하다. 그지? 네, 뭐 수학여행이나 이런 데 가서 사진 찍고 이런 것도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사실 뷰파인더가 좀 따로 있는 모델들이 있어가지고 예. 실제로 내가 보면서 찍은 거랑 사진과 약간의 차이가 있잖아. 그럴 거에 대한 재미 같은 것도 있었는데. 오. 기억나지, 그지? 세상 잘하네요, 되게. 야, 이거는 기초 아닙니까, 기초. 원래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지식. 예, 사진은 태교 많이 때 배우는. 그렇죠. 좋아하진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좀 찍다가 보니까 요즘에 찍어요? 예, 요즘에 자기 누드 찍는다고. 예, 핸드폰이 지금 용량이 가득 찼어요. 자기 누드 가득 차 있어. 틀지 마세요, 알겠죠? 제발. 농담이고요. 예. 이게 그냥 제 비법이라고 할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막 찍으면은 많이 찍으면 되는 것 같던데요. 하나 건지는 거 아닌가? 많이 찍다 보면. 근데 깡쌤의 자세가 됐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진을 잘 찍는 노하우 뭐냐? 양이야, 양. 많이 찍으면 건집니다. 반박해 이게 이제 보겠습니다. 아마추어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아니야, 진짜라니까. 그래도 프로들 계속 찍잖아. 근데 반대로 아마추어가 이상하게 적게 찍으려고 그래. 막 어떻게 서라 이렇게 한 다음에 찍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지가 않죠.
양으로 승부한다. 아마추어보다는 약간의 이제 줌 프로로 가는 과정에서 사진학을 배우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결정적 순간이라든가 브레송이 이야기에서 브레송. 전설적인 사진 작가 그 예. 결정적 순간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땐 필름 시절이었기 때문에 필름이 많이 들어가봐야 36방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진 자체를 연사로 촥 찍는 게 힘든 거야. 그래서 프레스 사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그 연사를 찍을 수 있는 어떤 프레그식 기종이 있으면 막 초당 5장씩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너 그렇게 왜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까? 조사했습니까? 뭐 이렇게 잘 알고 있어? 원래 사진에 대한 취미가 있었어요. 오 진짜?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기자들이 중요한 순간에 촤르 하고 찍어가지고 여러 장을 찍으면 눈을 좀 이렇게 반 정도 감은 사진도 있고 입을 벌리고 있는 사진도 있지만 그중에 괜찮은 사진을 출연할 수 있는 맞아. 네, 그래도 기다려야 했다는 거예요. 약간 탄창이랑 비슷해. 총도 연사로 계속 쏴대면 안 되고 네. 어쨌든 총알의 수가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찍을 수 있게 되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전 사진 되게 좋아했었어요. 대학 가면서부터 아버지가 쓰시던 카메라로 이제 시작을 해갖고 그거는 이제 와인더도 안 달린 거예요. 기존 뭐 썼습니까? X300 미놀타임 미놀타임. 한 장을 찍고 드르륵 하고 이제 필름을 감고 그런 걸로 시작을 하다가 뭐로 갔냐면 그거로 갔던 것 같아요. 그 필름 스캐너까지 샀었어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야. 현상만 한 다음에 그거를 스캔을 해갖고 컴퓨터로 디지털 방식으로 이제 바꿔주는 것도 있었었고, 그거 직거래 하다가 사기도 당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보통 사기를 쳤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쳤지만 이제 예. 당한 적도 있었죠. 아이고, 10번에 한 번 정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슷했어요. 결국에 손해가 없었어. 그래요? 짜잘짜잘하게 내가 많이 이득을 본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점점 제가 이제 스스로를 느끼게 되는 게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로 난 재능이 없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진집도 많이 보고 사진을 잘 찍는 법에 대한 것들도 보고 구도, 색감, 뭐 노출 조절하는 법, 심지어 저는 입사식 노출계도 있었거든요. 예. 지금은 디지털 방식으로 그냥 다 노출을 잡잖아요. 알아서 잡고 하는데 맞아요. 노출을 잡는 방식이 있어요. 뭐 스팟 측광이라는 것이 있고 야, 한 번에 막 쏟아내지 말고.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생각보다 되게 전문적인 부분까지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제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해갖고 이론적으로 아니까 뭐 황금비를 맞춰라, 3대2의 비를 맞춰라. 근데 아무래도 좋은 사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양적으로 승부하지 않아서 그랬다. 아니야. 양으로는 아는데 감각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알았어. 진짜 나는 교과서적인 사진을 찍는구나. 그런데 진짜 그냥 폰카, 당시 폰카 되게 후졌잖아요. 네네. 그거로 막 찍는 사람들이 너무 잘 찍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런데 양으로 승부한다고. 근데 어쨌든 독실이가 점점 그 관심이 있어하고 흥분하기 전에 독실이가 주제를 지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입으로는 사진을 제일 잘 찍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깨달은 거지. 안 된다는 안 거. 되는구나. 근데 여기서 이런 족밥들 하고서 입을 다물고 계시는 요즘에 인스타로 지금 뜨고 계시는 그러니까 김도희님 한번 인터뷰 해보도록 감각이 하겠습니다. 있으시잖아요. 잘 찍더라고. 어떻게 잘 찍어. 노하우 나만의 노하우가 이거 있다. 길을 실어서 찍는 거죠. 아니요, 그냥. 길을 집중시키고. 양이지 양. 아니요. 그냥 모델이 예쁘다? 무의자연의 태도로 찍는 거죠. 그렇죠. 네. 무의자로 전세- 찍는다고요? 네. 무의자. 무의자연이요. 카메라 무의자. 네. 36개월로. 무의자연. 마음을 비우고. 네. 정말로 얘기해봐. 뭐 어떻게 찍으면 잘 찍는다고. 지금 비법을 생각합니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그냥 멍 때리면서 찍는 겁니까? 근데 제가 사진 잘 찍는다고 이미 쳐주시는 거예요? 네.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소리 못 들어봤는데. 아니 인스타 이렇게 올라온 걸 보니까 잘 그러니까. 찍더라니까. 그러면 아마 깨달음을 얻어서 세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실이는 이제 막말하는구만. 사진 찍을 때 이론적인 거에 너무 얽매여서. 맞아요. 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에 얽매이다 보니까 너무 이제 교과서적인 게 나오는데. 그 별로예요. 김도희님은 어떤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내면의 자유. 저는 이론적인 걸 정말 하나도 몰라요. 예. 카메라나 기본적으로 아이폰으로 찍는데도 거기서 뭐 그 필터나 뭐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그래요? 네. 아이폰 필터 이런 거 안 사면 없을 테니까. 네. 스티브 잡스 정도 알겠지.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나만의 사진 찍그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잠깐만, 최 사장님 노하우도 그럼 막 찍는 겁니까? 많이? 사진 겁내. 잘 찍으세요? 최 이거 사장님이? 뭐야? 네, 나 근데 사실 독실이랑 같은 생각인 게 나도 사실 이론적인 내용을 좀 알거든요. 근데 그래요? 감각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 스스로 알게 돼요. 때가 되면. 못 찍겠어. 그러니까 나는 막 양쪽으로 막 사실은 좀 좋은 것도 막 쓰고 그랬어요. 진짜? 카메라. 그래요? 중형 카메라도? 니네가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카메라도 쓰고 막 그랬어. 그런데 나도 그랬는데. 라이카? 일회용 카메라 맘이요? 이런 거. 라이카를 좀 쓰고 그랬어요. 아, 근데 진짜? 그런데도 불구하고 겉못 들었구만. 어땠냐면은
못 찍는 거야. 그냥 아이폰으로 찍거나 우리 누나가 음식 사진 찍는 게 더 잘 나오는 거야. 내 말이. 그래가지고 그냥 다 처분하고. 저 궁금한 게 그렇게 비싼 카메라 기종으로 찍어도 못 찍는 사람은 못 찍어요? 지금 여기 2명이 있잖아요. 안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 겁내 많이 찍는 게 사실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렌즈가 밝은 건 좀 필요하고 밝은 렌즈를 써야 돼. 이게 렌즈? 조그만 화면으로 보면 모르는데 큰 화면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이야기해야 우리가 위안이 돼요. 스스로 감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많이 찍지 않은 거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맞습니다. 어쨌든 나만의 사진 찍기 노하우를 얘기했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잘 찍었다, 못 찍었다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잘 찍은 사진, 못 찍은 사진, 좋은 사진과 나쁜 사진이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가 도대체 좋은 사진이에요? 좋은 사진. 그렇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잘 찍었다, 못 찍었다. 뭐가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합니까? 약간 사진의 장르 분류를 먼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도 사진에서의 잘 찍은 사진이 뭐냐가 있을 거고 예술 상업 사진에서 혹은 스냅 사진, 가족 사진에서 다 다를 거란 말이죠. 몰민하니까 그만해. 이 새끼 천재인데? 종류 잠깐 사실 뒤에서 언급할까 말까 했었는데 종류 뭐 있을 것 같습니까? 사진의 종류 이런 게 있습니다. 흑백 사진.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그죠? 흑백과 컬러. 뭘 찍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무엇을 찍느냐, 어떤 목적으로 찍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구분하거든요. 근데 일단 막 얘기해보면 이런 것들이 있지. 인물사진, 풍경사진, 보도사진, 산업사진, 상업사진, 생태사진, 스포츠사진, 과학기술사진, 광고사진. 그러니까 너무 종류가 많은 거야. 근데 이걸 좀 분류해보면, 분류하시는 분마다 다릅니다. 3가지로 분류하는 사람, 2가지로 분류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3가지로 분류했을 때는 보통 그러니까 순수 사진 있지 않습니까? 예술 사진, fine art, 예술 사진, 그다음에 상업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상업 사진, 그것도 영어로. 왜 영어 안 상업 사진, 그다음에 다큐멘터리 사진 이렇게 나누십니다. 그러니까 예술, 상업, 다큐멘터리로 나누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우리끼리 그거? 막 이렇게 서로 사진을 찍어주는 거는 예술에 속하는 거네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돼. 도대체 이 구분의 기준이 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2가지로 나눌 때도 있습니다. 네. 일단 2가지로 나누면 컬러. 예술 사진 그리고 다큐멘터리 사진 2가지로 보통 다큐는 나눠요. 뭐예요? 카테고리가 예술상업 다큐는 좀 이상한데? 직관적으로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분류가 제 상식이랑 너무 달라서. 아니 네. 이건 일반적으로 하는 분류. 보통 일반인들이 분류할 때는 내 사진, 셀카, 미사진. 남 사진, 내 사진, 남 사진. 천재다. 네. 셀카랑 이게 셀카. 모든 사진 이론이 너무 옛날 겁니다. 남 맞아요. 사진, 예, 다른 인물 사진 아니면 풍경 사진 그 3개 아닙니까? 천재. 근데 지금 음식 사진 또. 네. 최 사장님이 한 말씀이 굉장히 핵심을 짚은 것 중에 하나예요. 이론이 오래됐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 이렇게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보급이 되고 누구나 셀카나 사진을 찍게 인스타그램 되는 이런 게 그리고 그 사진이라는 거를 다루는 어떤 뭐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이나 소프트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런 이론을 발견을 한 것이 아니라 대중이 뭘 좋아하는가에 따라서 막 분류를 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보통은 이렇게 3가지나 2가지로 구분하는데 잘 근데- 얘기했어요. 근데 다큐 사진에 뭐가 들어가요? 그 카테고리를 뭘로 나누는 거예요? 이제 보도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건이 스토리?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사실적인 보도를 하기 위한 사진들이잖아. 네. 오케이. 그럼 조작 없는 거는 다큐에 들어간다고 하고 예술적인 목적으로 뭔가 내가 그럼 예술 사진은 뭐예요? 그 사실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밀한 구분이 사실 가능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진학 안에서는 구분을 하겠지만 네. 보통은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사진 촬영자의 촬영 목적이 이를 구분하는 가장 일반적 기준이 된다는 거야. 내가 순수 사진이라고 생각하면 찍으면 순수 사진이고 상업적인 목적. 그러니까 내 사진을 사주는 사람이 있고 돈을 벌려고 찍으면 상업 사진이 되고. 보도 사진은 상업 사진에 속하겠네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3가지 분류 말고 2가지 분류에서는 이제 없어지는 거지. 근데 셀카는 이제 예술 사진의 영역이겠네. 그렇게 볼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그치. 아무도 안 사주거든. 네. 근데 잘 얘기했어. 그러니까 사진이 예술이냐, 상업이냐, 기술이냐 이 논하는 게 무의미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매우 소모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좀 얘기를 좀 돌아오면 그래서 니네가 생각하는 좋은 사진은 뭡니까? 뭐가 다시 좋은 사진이야? 얘기가 좀 길어지긴 하는데 좋은 사진. 사진이란 일단 저는 제가 조금이라도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게 좋은 사진이지. 그죠? 예쁜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진 잘 나오지 않으세요, 예. 강쌤? 예쁘게 이 예술적으로 이렇게 뭔가 표현되는. 그래서 밤마다 자기 몸을 이렇게 찍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근데 사진이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네.
딱 샤워를 마친 다음에 그 화장실 거울을 보는 모습이 안 나오는 거야 지금. 그 정도가 아니니까 만족 그렇지. 못하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진 잘 나온 사진이라 하면 어떤 미적인 감각이나 이런 걸 좀 충족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아, 미적인 감각. 그렇죠. 우리 모두 갖고 있는 어떤 각자마다 조금씩 취향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예. 예. 그러니까 그 미적인 감각이 뭐냐고요. 뭐가 도대체 미적인 겁니까? 미적인 감각에 미적인 대한 사진. 이제 이론을 따지려면 미학 이론들, 아,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숭고미. 예. 얘기를 할까요? 계속? 아니요, 짧게. 그러면, 좋은 사진은, 어떤 미적인 걸 찍어내야 된다. 아, 그렇죠. 아. 예. 그게 이제 그 미가 우리 외부 세계에 있다고 보든, 우리 내면 세계에 있다고 보든지 간에 이제 이론에 따라서, 뭐, 입장이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잘 나온 사진이다 하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잘 나온 사진, 예쁜 사진. 예쁜 사진. 예. 이 사물이 갖고 있는 어떤 본래의 미적 가치를 잘 드러내는 사진. 어떻습니까? 땅생이 얘기한 게 맞죠. 예쁜 사진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그지? 근데 그러면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얘기가 좀 많이 돼가지고, 우리 오늘 다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얘기 못하고, 나중에 진짜 미학에 대해서 다룰 때 더 자세하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 전에 깡쌤이 얘기했던 것부터 좀 출발을 해보면, 예쁜 사진이라는 거야, 그지? 미적인 사진, 그지? 그 미적인 게 어디에 더 의존한다고 생각해요? 사진이라는 게 독특하잖아. 예쁜 거를 찍잖아, 그지? 그렇다면 예쁜 사진이라는 거는 그 찍어내는 피사체에 근거합니까? 아니면 피사체와는 무관하게 피사체가 어떻든 상관없는 거야. 내가 찍어내는 그 사진의 형식에 의존하는 것 같습니까? 이 양반이 사진 얘기한다고 해놓고 또 철학으로 들어가시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재밌을 거라고 막 알겠습니다. 난리치시더니 이거 재미없는데.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할게요. 알겠어요. 근데 사진을 단순하게 보면 그냥 빛을 담는 거잖아요. 광자가 필름이나 철사면을 때리는 거를 담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빛을 담는 거예요. 그렇지.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면 광자요? 그죠. 빛이니까. 네. 빛을 담는 거니까. 근데 빛을 담는다면 뭔가 있어 보이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사진은 예쁜 사진이 아니라, 그러니까 좋은 사진의 필요 조건을 굳이 하나를 얘기를 하자면, 시선이 머무르는 사진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나는 그 사진을 그냥 너무 사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이 많잖아요. 스킵하면서 보게 되면은 그냥 나한테는 의미가 없어. 근데 내가 어떤 사진은 시선이 머무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필요 조건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야한 사진을 보통 오래 보신다는. 그렇기도 한데 거꾸로 시선이 오래 머무른다고 좋은 사진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깡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사진을 왜 보고 있어라고 하는 안 좋은 사진, 그러니까 더러운 모습, 혹은 뭐 환경 오염을 심하게 일으켰다. 이거 아름답지 않잖아요. 예. 하수구에서 막 시커먼 물이 뿜어져 나오는 거를 나도 모르게 멍하게 보게 돼. 뭔가 내 마음에 감동을 줘. 뭔가 마음을 움직여. 라고 하면 이제 시선이 머무를 텐데 그 사진이 좋은 사진이냐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름답진 않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일단은 맞아요. 시선이 머무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얘기를 좀 토론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긴 한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진, 아름다운 사진 그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얘기하다 보면 그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질문은 우리가 오늘 내용을 좀 전개한 다음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네. 어쨌든 그 사진을 제가 준비하게 된 계기는 있었습니다. 왜 사진을 갑자기 준비하게 되느냐? 그 요즘에 라이프 사진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라이프라는 옛날 매거진 있잖아. 거기에 나왔었던 사진들을 지금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10월 8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이거 본 것 같은데요? 광고 왔다 갔다 광고 많이 하고 예. 있지, 그지? 근데 거기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대노vet한테 연락이 온 거야. 진짜 쩌는데? 우리 수준이 이 정도야? 그러니까 따르릉 연락 와가지고 내가 봤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여기 라이프 사진전이다. 그러면서 니네 예술 관련된 주제 하고 있다던데 사진 한번 다뤄보는 거 어떠냐. 그래서 내가 콜 해가지고 사진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로 본격 오디오로 다루는 본격 사진. 오디오 사진 다루는 방송. 그래서 원래 뭐 하려고 했냐면은 사진 하면은 떠오르는 그 어떤 철학자 있지 않습니까? 발터 베냐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잠깐만. 그래서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을 내가 한번 다뤄줘야겠다. 다들 그게 떠올라요? 나만 몰랐던 거야? 그 중요한 글이긴 하죠 이게 베냐민에서. 어쨌든 근데 이걸 그래서 책을 오랜만에 봤어. 너무 재미없는 거야. 재미없어. 그래서 이거 준비하고 있다가 라이프 매거진에 대해서 조금 앞에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좀 조사를 했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에 대해서 할 거냐? 라이프 매거진. 잡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이 역사가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다뤄보려고 그렇습니까? 합니다. 이게 사진이 처음에는
뭐 독실님한테 약간 궁금한 게 뭐 네. 카메라 옵스큐라 뭐 이런 거 뭐예요? 아, 그게 어두운 방이라는 그거 해본 적 있죠. 우리 그거 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 어두운 발달 방이요? 그 뭐라고 하지? 핀홀 사진. 바늘구멍 사진기 우리 초등학교 때 다 만들어 보지 않았어요? 바늘구멍 사진기? 없었어? 만들었었어요. 만들었었어요. 어. 바늘구멍을 하나 꼽고, 그러니까 이게 바늘구멍을 하나 뚫고, 그다음 뒤에다가 스크린을 하나 놔둡니다. 네. 스크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그 다음에 적절하게 초점을 딱 잡으면 어느 순간 뒤집어진 형태로 선명하게 나타나요. 사실 최초의 사진이 그렇게 했을 거야. 아마 구멍을 하나 뚫어놓고, 그치. 그러면 바깥 풍경이 바늘구멍을 통과하면서 뒤쪽에 내 스크린 뒤쪽으로 거꾸로 이제 역상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그걸 보고 그대로 그림을 그렸을 거라고. 그렇지. 그 위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실험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왜 도대체 바늘구멍을 통과해가지고 초점을 맞춰내면 왜 상이 거꾸로 서는가. 이게 너무 신기한데 이걸 너무 초등학생 때 알려주니까 초등학생들은 놀라운 게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냥 그 생각을 해. 너무 어릴 때 알려주면 감동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신기하네요. 신기해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고민했던 거예요. 이 거꾸로 맺힌 상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카메라의 시작이다. 근데 어쨌든 라이프 매거진 오늘 같이 얘기하는 그 사진이 무엇인가? 네. 도대체 좋은 사진, 아름다운 사진.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피사체에 머무는 것인가? 아니면 사진이라는 형식에 머무는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오늘 이 라이프라는 잡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라이프의 역사를 다룰 거고 라이프 잡지의 흥망성쇠가 주된 내용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이제 사진을 구분하면서 상업 사진, 예술 사진, 뭐 다큐멘터리 사진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짬뽕돼 있는 게 저는 라이프라고 생각해요. 상업적 목적을 가진 다큐 사진으로 출발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술의 경지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라이프를 빨아주시죠? 아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전설적인 이제 작가들 얘기를 할 거거든. 그럼 이게 그 사진 역사에서 이게 가장 눈부신 장면들이 다 여기 있으니까. 근데 사실 맞는 게 그 라이프에 실렸던 사진들을 또 추려가지고 컨셉별로 그지. 그 카테고리로 해갖고 이제 출판하는 책들도 있어요. 근데 사진 몇 개를 저도 이제 봤었는데 보면 아까 말한 딱 조건이 맞아요. 한 장 한 장에 시선이 머무를 수밖에 없어. 너무 잘 찍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시대를 너무 잘 반영해주는 사진들도 있고. 그리고 사진을 조금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아까 전에 독실이가 얘기했던 이제 브레송 아니면 유진 스미스, 로버트 카파. 카파 얘기할 겁니다. 라이프전이 올해 처음이에요, 한국에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2007년인가 한번 했던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아, 그렇구나. 2007년이면 라이프가 그렇지. 그렇죠. 근데 정확한 연도는 제가 이거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지금 한 3, 4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예전에 로버트 카파 사진전에 가본 것 같은데 라이프 사진을 가봤나 안 가봤나 헷갈려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라이프 매거진이라는 게 뭐 한국에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이슈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역사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라이프 매거진의 개요. 미국 뉴욕에서 1936년 창간된 시사 화보 잡지입니다. 보도사진 분야의 시작, 레전설. 이게 바로 라이프죠. 주로 국제 문제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루었고 하지만 지금은 폐간됐습니다. 웹사이트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로고는 기억날걸? 로고 그죠? 빨간색 직사각형의 하얀 대문자로 라이프. 이게 한글로 써있죠. 영어로 써있지, 그지? 그렇습니다. 집중하라고. 처음 라이프의 시작은 근데 이제 이런 잡지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라이프라는 이름의 잡지가 있었는데 그건 1886년 유머 잡지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인기가 너무 없는 거야. 그러다가 전설적인 언론인 미국 잡지의 왕 헨리 루스가 이 이름을 사들이면서 새로운 형태의 잡지를 창간하게 된 게 라이프다. 헨리 루스는 우리한테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데 진짜 그 미국의 잡지 왕입니다. 이 사람이 다 창간했어요. 타임지, 포춘지 있잖아요. 그게 헨리 루스의 작품들인 거죠. 그러니까 1929년에는 시사주간지 타임지를, 1930년에는 종합경제지 포춘지를 창간하고 평생을 이제 열정적이고 카리스마 넘치게 활동했던 언론인이다는 거죠. 헨리 루스의 인생도 재미있는데 사실은 뒤에 카파 인생이 더 재밌기 때문에 오늘 카파 얘기를 할 겁니다. 어쨌든 헨리 루스는 시대에 대한 감각이 있었어요. 세계가 점차 빨라지고 사람들은 점점 바빠지는 상황에서 바쁜 현대인들이 매일 뉴스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한 주간의 정보가 모여져 있는 주간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당시 급격히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진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사회 문화를 선도할 새로운 매체가 바로 사진이다 라고 판단하고 이러한 생각, 사람들이 바빠지고 있다,
사진이라는 매체가 새롭지만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창간된 것. 그 결실이 바로 라이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판단이 적중하죠. 대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빼먹었는데 오늘 그래서 요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참고한 자료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좀 한 다음에 좀 얘기를 하면 한국에 자료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주 옛날 자료를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1973년에 학술지 세대에 실렸던 심재주, 이때는 이제 기자님이었을 텐데 심재주님의 글이 있어요. 라이프 왕국의 흥망이라는 글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참고했고 중부대학교 한혜연 교수님의 2013년 라이프 사진전 도록이 있습니다. 거기 서문을 좀 참고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참고합니까? 자료가 너무 없는 거야. 그래요? 사진 관련해서는 저는 최 사장님의 맥심만 본다고 알고 있었는데. 맥심은 놀라운 사진 화보집이죠. 알겠습니다. 네. 상당히 학술적으로 준비를 하셨네요. 그렇지. 학술적인 건 아니고 이제 역사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라이프라는 잡지가 창간되는 그 시기가 딱 이제 인류가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로 진입하던 그 시점이네요. 1900년대 초반에서 대량 생산이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이제 대중매체가 막 위력을 발휘하던 시기. 그렇지. 1936년에 창간되는 거니까 이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워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있기 전에 이제 그 사이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폐간됐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맞아요. 해보면 디지털 사진이 대중화가 되면서 초등학생, 중학생조차도 모두가 카메라를 가지게 되는 그 타이밍. 여전히 좋은 사진 혹은 예술 사진 좀 다르지만 그 타이밍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필름의 역사랑 같이 간다고 해도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느낌이. 그렇죠. 근데 독재리가 정확히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 사진의 대중성 때문에 망했다기보다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영상 매체 때문이었어. TV 때문이었죠. 근데 어쨌든 당시에는 사진이 굉장한 기술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헨리 루스가 앞선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진은 세상을 보여주는 객관적 수단이기 때문에 기계 시대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매체이다. 아직은 다루기 어렵지만 놀랍도록 강력한 새로운 언어임에 틀림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유명한 얘기를 해. 이 얘기를 하지. 1만 마디의 말보다 사진 한 장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한다. 지금은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은 헨리 루스가 되게 앞서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인쇄된 활자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 그렇죠. 요게 이제 활자 시대. 정보 전달의 수단이었는데 이제 사진 기술이 이 사진 기술도 언제 한번 독실이가 정리를 한번 하시죠.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이 광학적인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기술적인 진보가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굉장히 이제 잘 이루어졌던 거죠. 근데 사실 렌즈, 그러니까 카메라 기술은 끝났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기술 중에 하나가 렌즈라고 생각해요. 렌즈는 렌즈의 한계에 도달한 것 같고. 나도. 근데 이제 그 철상 소자라고 하는 시모스나 CCD 이 부분은 조금 더 가능하겠죠. 근데 렌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게 참 렌즈도 재밌는데 그거는 독실이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뺐습니다. 흥분할까봐. 그러니까. 근데 이제 동양이랑 서양의 차이가 있네요. 서양은 1만 마디의 말보다 한 장의 사진. 동양은 백문이 불여일견. 100분의 1이냐 만분의 1이냐. 비율 차이가 좀 있군요. 그렇군요. 이게 무슨 말인가. 어쨌든 그래서 창간됩니다. 1936년 11월 23일. 모토 삶이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다. 이 모토가 뭐게 심심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영어로 바꿔오면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영어로 하면 while there's life, there's hope. 그러니까 라이프를 중의적으로 쓰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잘 이제 캐치가 안 되는 거죠. 나 모르겠어. 삶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 그게 왜 중의적이에요? while 삶이 라이프니까. while 라이프가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 된다는 거구나. 그게 모토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보려면 세상을 봐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지. 세상을 보려면 라이프지를 봐라. 라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원어의 감동을 전혀 못 살리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뭐라고 하죠? 웹사이트 같은 거에서 URL 같은 거. 또 URL, 되게 좋은 URL들이 막 비어 있었잖아요. 그때 빨리 선점을 했었어야 돼. 라이프 이런 거 있을 때? 라이프가 처음에 코미티 잡지였다고 했잖아요. 코미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상표 등록 자체를 그때 라이프라는 등록 자체를 많이 안 했던 거잖아요. 그렇지.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정말 귀중한 이거 얼마짜리겠어? 예를 들면 life.co.kr 혹은 life.com 이런 게 얼마나 비싼 URL이겠어. 그러니까.
선점을 했었어야 돼. 갑자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모토였고 이거 그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2013년 영화 벤 스틸러가 감독하고 자기가 주연했던 너무 좋아했습니다. 인생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영화. 이게 사실은 그 라이프지의 폐간에 바치는 영화다라고 맞습니다.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걸 소재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여기에도 라이프의 모토가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아. 이게 진짜 라이프의 모토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영화에 나오는 라이프의 모토는 그냥 영화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모토가 뭐냐면은 이게 더 멋있어. 그렇지. 원래 영화도 멋있어. 세상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하고 장벽의 이면을 봐야 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고 서로를 알아야 하고 느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라이프, 삶의 목적이다. 이거거든요. 영어로 한번 해주시죠. To see the world, things dangerous to come to. To see behind the wheels.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보다 훨씬 잘하는데. 그랬어요? 예. 순간 좀 놀랐어. 그래요. 어떤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언젠가 아이슬란드를 한번 가야겠다 생각을 저도 했어요.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그 영화가 막 엄청 히트한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평도 안 좋게도 했는데도 재밌어. 저는 그냥 코미디 영화 느낌으로 그냥 보러 가려고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약간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동 좋았어요. 예. 같이 갑시다. 우리 아이슬란드에서 한번 아이슬란드 편을 찍읍시다. 녹음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비용은 독실이가 감당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한번 실적 한번 봅시다. 이제 화려했던 그 라이프의 실적. 창간 후 아까 전에 말했던 11월 23일 36년 그때 첫 사진이 갓 태어난 아이를 의사가 받아든 모습의 사진이 처음으로 이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문구는 뭐냐? 카메라는 어떤 인생에서나 가장 중요한 순간인 출발을 기록한다. 라고 돼 있고 Life begins 이렇게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아, 그지? 이 사람들 허세가 있네, 허세가. 그리고 46만 6천 부를 인쇄했는데 완판됩니다. 이거 사실은 큰 숫자였거든. 근데 문제가 있긴 있어요. 왜냐면은 손익분기점이 50만 부였어. 그 인쇄 자체를 왜 좀 더 하지? 이제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창간호는 이제 46만 6천 부를 인쇄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완판됐고. 완파. 1년 뒤 100만 부가 나갑니다. 2년 뒤 2년 뒤가 좀 중요한데 2년 뒤에 라이프지가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돼요. 왜냐면은 아기의 탄생이라는 특집으로 아기의 생성에서부터 출산까지의 과정을 진짜 적나라하게 찍어가지고 보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돼요. 대중이 충격을 받은 거야.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대중이 야 너무 노골적이고 잔혹하다라고 막 항의를 하고 막 난리를 핍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구글에서 검색하면 널려 있을 수 있지만 이땐 최초라는 게 중요하네요. 그 높은 화질로 그치. 그걸 보는데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 그치. 그래서 미국 33개 도시에서 판매 금지 처분을 받게 되고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유명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도 알게 돼. 전 세계에서 항의가 왔대. 왜 이런 거 적절하지 않다. 이게 이제 노이즈 마케팅의 시작이네요. 그렇구만. 그래서 3년 뒤 200만 부를 돌파하게 되고 이미 이제 미국 언론 역사에 기록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1950년대에서부터 60년대 진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 거죠. 뭐 참고로 얘기하면 69년 발행 부수가 1350만 부였는데 실제 독자는 그러니까 실제 독자 그냥 막 가제보 막 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 독자가 한 4천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4천만이면 뭐 한국이 지금 5,050만이니까 그지? 미국 잡지 전체 판매액의 14%를 혼자 차지하고 있었어요. 놀라운 거지. 그래서 현대 미디어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라이프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잡지의 어떤 자존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잡지 생각하면 저 일단 생각나는 게 그 미용실 가면 헤어샵 가면 이제 파마 같은 거 뽀글뽀글 하고 있으면 갖다 주는 거. 그렇죠. 예, 그거 정도 생각하고 에스콰이어. 있고, 예. GQ.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국방의 의무를 할 때, 그렇죠. 예, 주로 에스콰이어. 나도 사실 GQ. 처음에 거기서 처음 봤어. 거기서 잡지 같은 걸 처음 보는 세대였기 때문에 상당히 이 이야기가 좀 실감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는 우리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어디 접속해서 막 찾아보듯이 누가 누구랑 결혼했대 하면 막 찾아보지 않습니까? 사진 화보 같은 것도 요즘에 찾아보고. 그러신다고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런 수단이 없으니까 누가 누구랑 결혼했던 사진이 실렸대. 뭐 잡지에. 그렇죠. 그럼 그걸 막 사러 가는 거죠. 거의 1000만 단위 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근데 조금 더 일방향적이었던 것 같아. 이런 잡지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잡지가 많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화보 중심의 잡지가 얘네가 처음이고 독보적인 거야. 이 이후에는 생겼지만
그러니까 사실 일방적이었죠. 라이프가 보여주는 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거다라는 정도였어요. 최 사장님 11계단에서 군대에서 마르크스 이런 거 읽었다고 쓰더니 맥심 예. 이런 거 읽으신 거예요? 맥심에 보면은 그 마르크스 나와요. 조금씩 해가지고. 자기 포장 장난 아니다. 네. 그 제일 많이 포장이 돼 있죠. 네. 저도 지금 이 잡지 웹사이트 좀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맥심이요? 예. 이놈의 맥심 그만 좀 예! 보고 있는데 이제 범죄 단속 현장이나 뭐 전쟁 현장 이런 것도 보여주기도 하고. 라이프 홈페이지 들어왔습니까? 예, 지금 흑백 인종 갈등 이런 걸 테마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사진이랑 거기에 대한 간단한 기사가 있기도 하는데 사진이 정말 고퀄리티네요. 근데 너무 잘 찍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너무 잘 찍은 거니까 좀 멀어 보이기도 해. 어쨌든 그 사진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네네네. 라이프의 방향성 자체가 분명했던 잡지였다라는 거죠. 라이프 홈페이지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타임지 안에 들어갔나 봐요. 라이프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타임지, 라이프, 포춘이 이제 같은 거였던 거지. 그렇구나. 어쨌든 라이프의 방향성, 모든 연령의 미국인이 볼 수 있는 대중 잡지여야 한다라는 방향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어야 그런 된다. 걸 찍었다고? 그런 거 보냈다고? 왜냐면 과학과 관련된 거니까 그거는. 그지? 그다음에 대중의 관심사를 누구나 이해 가능하도록 쉽고 재미있게 제작해야 된다. 충격적이고 참혹한 이미지는 최대한 배제하고 이게 사실 좀 문제가 되는데 희망적인 결말을 담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이게 좋아 보이긴 하지만 한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세계의 다양한 정보와 지식, 세계 곳곳의 사건과 유명인들의 삶을 주된 콘텐츠로 하죠. 그리고 과학과 예술을 대중적으로 전달하겠다. 기사의 대부분은 글이 아닌 사진으로 구성하겠다라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개척한 게 포토스토리라는 방식을 개척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스토리상으로 이렇게 막 배열하는 거 있잖아. 지금 우리는 인터넷 공간에서 많이 보는 거 있잖아. 흔하죠. 오히려 지금은. 짤이라고 하나? 뭐라고 그러지? 그 사진을 막 이렇게 연결을 해서 스토리를 만드는 거 뭐라고 그러지? 인터넷 공간에서? 몰라. 용어가 없네. 어쨌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라이프에서 시작했다. 포토스토리. 라이프 사진이 최고가 될 수 있었던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해봤어요. 도대체 왜 얘가 우리는 뭐 최고라니까 뭐 최고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이거는 장난 아니었던 거지. 그 시대에 있어서는. 첫 번째 이유. 최고가 됐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인적, 물적 자원의 과감한 투자 때문이었습니다. 돈을 펑펑 쓰는 거야. 라이프가 정말 많은 전설을 남기거든요. 근데 그중 하나가 취재와 제작을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그 레전설이 있습니다. 보통 하나의 촬영 주제가 정해지면 20명의 스텝을 파견했어요. 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예가 재밌더라고. 처칠 수상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1965년 2월 5일자 특집 기사로 나간 건데 이 특집 기사를 위해서 라이프가 2년 전부터 비밀리에 취재를 준비합니다. 처칠이 죽기 전부터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처칠의 장례식을 이미 준비하는 거야. 장례식 일정, 동선을 미리 파악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기 좋은 장소를 미리 찾아서 임대까지 끝내요. 2년 전에. 내가 요걸 임대해놓고 그때를 위해 가지고. 그리고 장례식 당일날 사진 기자는 17명, 글을 쓰는 기자 40명, 다수의 기술자, 오토바이 10대, 헬리콥터 2대, 비행기 1대를 동원시킵니다. 행사 때 실제로 이랬어요. 행사가 끝나자마자 촬영된 어마어마한 필름이 있겠지? 그걸 한 대 모아서 오토바이가 그걸 싣고 공항까지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공항에서는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라이프가 통째로 전세낸 보잉 707 여객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객기 내부에는 이미 현상 시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객기가 이륙하면 영국에서 미국 시카고까지 가는 비행 동안 현상, 인화, 사진 선별, 기사를 작성하고 편집까지 다 맞춰지는 거죠.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토요일의 장례식은 토요일 밤에 인쇄돼서 미국에 발간되게 됩니다. 대박이구나. 얘들은 장난 아닌 거야. 그러니까 돈을 이제 막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죠. 라이프의 이러한 과감한 투자는 회사 소속의 기자들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사진작가들한테도 적용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라이프는 최고의 사진가들에게서 최상의 사진을 사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라이프의 사진이 최고가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 기술의 발달도 있었다는 거죠. 사진술과 인쇄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의 선명한 화질이 가능했던 거죠. 세 번째 이유.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때문도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깡쌤 잠깐 얘기했었는데 미국이 농업 국가에서 산업 국가로 막 바뀌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산업화되니까 어떻습니까? 광고 시장이 크는 거야.
그래서 라이프는 이러한 시대적 혜택을 받게 되죠. 잡지 지면의 3분의 1이 광고가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광고 수익을 얻게 돼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 같았으면 흥청망청 썼을 텐데 라이프는 이러한 수익을 다시 최고의 사진을 얻기 위해서 다시 투자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익이 많이 남지 않는 회사였어요. 대단하지. 그치? 어떤 그 열정이나 그런 것들이 막 느껴져가지고. 라이프의 사진이 최고가 됐던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이유.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그지? 20세기가 대규모 전쟁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스페인 내전도 있었고, 그죠? 네네. 2차 세계대전, 6.25, 베트남 전쟁, 막 이런 거 있었으니까 라이프 기자들이 20세기 내내 전 세계의 전쟁터를 막 활보하고 다닙니다. 전쟁 관련 기사랑 사진이 라이프 성공에 큰 동력이 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특히 라이프는 사진 잡지로는 처음으로 2차 세계대전을 종군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 따라다니면서 이제 보도하게 되는 거죠. 아, 그게 처음으로. 그렇지. 그래서 세계적인 잡지로 성장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라이프는 종군 사진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까지 설립해요. 그리고 근데 이제 헨리 루스는 이렇게 좀 후회합니다. 헨리 루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라이프지가 전쟁 잡지가 되는 걸 원치 않았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다. 라고 좀 안타까워하기도 하죠. 뭐 물론 뭐 전쟁 기사만을 다룬 건 아닙니다. 멋진 스토리가 있는 곳이면 어디나 이제 대규모의 취재반을 파견했던 거죠. 하늘, 바다, 오지, 사막, 히말라야, 북극, 남극 모든 곳이 무대가 됩니다. 뭐 시민운동 현장, 뭐 마틴 루터킹 목사 그렇죠. 현장이라던가 뭐 정치적인 사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존 F 케네디 이런 사람들 이야기. 그 사진 내가 알고 있기로 이번 라이프 사진전에 그 존 F 케네디 피살된 사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 이거 뭐야 이거 재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놀랄만한 사진들을 많이 찍었지. 예. 대단합니다. 뭐 우주 탐사 계획 미국의 그렇죠. 예, 아니면 뭐 스포츠 영웅들 이야기 되게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모든 걸 뭐 다 다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자들의 정신이 좀 투철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증언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CBS TV에 세바레이드 기자가 이렇게 회고를 했대. 그러니까 얘는 TV 기자인 거야.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특종이라고 생각하고 현장에 갔을 때마다 언제나 이미 라이프의 기자가 먼저 와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것도 라이프의 고창급이 아니라 초년생을 상대로 경쟁해야 하는 자신 때문에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정도였다라는 거죠. 기자들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기자들의 전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라이프의 이러한 성장이 있기까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전설적인 사진작가들이 있었던 거죠. 이름을 쭉 뭐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마거릿 버크화이트나 알프레드 아이젠슈테트, 피터 스탁폴 뭐 다 이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유진 스미스 정도 좀 중요할 것 같고 더글라스 덩컨도 있을 거고 아까 언급됐죠. 앙리 까트리에 브레송, 고든 파크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리고 전설의 레전설 로버트 카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파 얘기를 좀 해보려고 우리가 그냥 뭐 대단하다 얘기하니까 우리가 참 듣기 힘든데 카파의 인생 얘기를 뭐 짧게 한번 달아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로버트 카파 사진전 가서 울었었던 것 같아요. 왜 비싸가지고요? 아니요, 그때 보다가 지금 생각하니까 남자친구랑 그때 그 사진전 갔다 헤어졌어요. 왜요? 제가 울어서. 아니요, 질질 짜서 질질 짜지 마라고. 그렇군요. 사진 보다가 뭔가 슬퍼서 울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굉장히 뭔가 웃긴 얘기를 해서 헤어졌던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본 이야기 중 가장 슬픈 이야기네요. 네. 남자친구는 이제 어쨌든 그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웃긴 얘기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속으로 울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길로 아웃됐다. 로버트 카파 전쟁 사진의 레전드. 사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가로 꼽히고 있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종군 사진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냥 그렇게 칭해주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거품 아닙니까? 사진을 보는 순간 얘가 진짜 짱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유명한 사진을 두 가지 뽑으라라고 얘기하면 누구와 뭐래도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쓰러지는 스페인 병사 사진이 있어요. 조작설이 맞아. 있던데. 잘 알고 있네. 그거 이제 연출설이 좀 있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두 번째 사진이죠. 노르망디 상륙작전. 노르망디의 상륙을 같이 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발음이 약간 노르망디 상륙작전. 노르망디가 뭐야라고. 누르망디가. 왜 시골에서 짓는 그 누룩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노르망디. 죄송합니다. 누구한테 얘기하죠? 예. 어쨌든 요 얘기를 좀 이따 할 테고 출생 1913년 10월 22일 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가난한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본명은 앙드레 프리드먼이었어요. 잘생겼어. 근데 잘생겼는데 딱 보자마자 유대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생겼습니다. 깡쌤보다 잘생겼어요? 예? 깡쌤보다 잘생겼어요? 깡쌤이 잘생겼지. 장난. 깡쌤의 안티를 만들어주기 위한 좋은 발언이었습니다. 근데 19살이 됩니다. 1931년이 되면 반유대주의가 강력하게 이제 휩쓸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피해가지고 왜 베를린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베를린으로 우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술작가가 되고 싶었어. 네. 그런데 이제 예술사진전에서 낙선하고 사진작가로 전향하게 돼요. 보도사진작가로 전향하게 된다는 거죠. 사진 에이전시의 조수로 취직합니다. 그런데 워낙 능력이 출중한 거야. 그래서 보도사진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잘 찍어. 이때부터 미국식 이름 로버트 카파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를 전 세계적 스타로 갑자기 끌어올린 사진이 22살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스페인 내전 당시 전선에서 뛰어가던 병사가 총알을 맞고 쓰러지는 그 장면. 이거 인터넷 보면 이거 봤었지라는 생각이 드는 그 사진이 있어요. 그거를 촬영해서 일약 스타가 됩니다. 이 사진은 고야의 작품에 비견돼요. 그러면서 이제 불후의 명작이 됩니다. 근데 아까 독실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논란이 많이 있긴 있죠. 거기는 전투 지역도 아니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는데 근데 카파 자체도 이걸 좀 횡설수설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죠. 전 하지만 이러한 연출 논란은 네. 이후 그의 행보에 있어서 아주 사소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모든 전쟁을 다 따라다닙니다. 2차 세계대전, 중일전쟁, 이스라엘 독립전쟁, 베트남 전쟁 다 참여하게 되죠. 한국 전쟁 때는 한국 전쟁이 아니죠. 6.25 때는 좀 쉽니다. 그의 전생애가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유명하고 독보적인 사진. 이건 누가 흉내낼 수 없는 사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취재입니다. 그 사진이 남아서 우리가 많은 이제 생존 병사들의 증언도 물론 있지만 예를 들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거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 씬이 있잖아요. 딱 그 사진의 느낌 일종의 그렇지. 오마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또 게임으로 또 오마주가 됐고 이후에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카파의 사진한테서는 이제 화약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데 이게 시각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한테 전달하는 무엇인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어쨌든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1944년 6월 6일 그의 나이 32살 때였습니다. 어린 나이지. 카파는 연합군 병사들과 함께 오마하 해변에 상륙합니다. 독일군의 기관총이 막 쏟아지죠. 그리고 해변에서 라이카 사진 2개를 들고 카파는 연합군 병사들을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현장에 폭탄이 터지고 막 살점이 날아들고 그 살점이 카메라에 막 늘러붙고 막 그랬대. 그리고 바로 옆에 군인들이 막 죽어가는 상황인 거죠. 카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안선을 따라 죽은 자들이 파도를 따라 넘실거렸다. 그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진을 찍는 것이었다. 생각해보면 더 이상한 거야. 왜냐면 군인들은 저쪽에서 총알을 피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막 숨어있잖아. 근데 카파는 지금 어떻게 있는 거냐면은 적들을 등 뒤에 대고서 서가지고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섰는 거네. 그렇지, 반대로. 그럼 적들이 우리 편인가 싶어가지고 안 쐈을 그래서 안 쐈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지. 믿고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그의 사진은 정지해 있지만 화약 냄새가 나고 포탄의 소리가 들립니다. 보고 움직이고 있어요, 실제로. 사진을 딱 보면 지금 당장 찾아보십시오. 다큐멘터리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진을 잘 찍은 사진하면 흔들리지 않고 또렷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 당시 정말 정신없는 상황에서 찍었던 그 사진이 흔들렸거든요. 핸드헬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정말로 화약 냄새를 진하게 나게 하는 이거 진짜구나 이런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그래서 106장의 사진을 촬영해요. 그런데 그 필름을 받은 사진 인화자가 너무 흥분한 거야. 살아 돌아오잖아. 어쨌든 그래서 인화자한테 줬더니 흥분해가지고 온도 조절을 잘못합니다. 그래서 태워버려요 사진을. 그래서 8장밖에 안 남았다. 이건 몰랐네. 속상하다 진짜.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뭐 전쟁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1947년이 되면 프리랜서 사진작가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까트리에 브레송 그리고 데이비드 침시모와 함께 보도사진 그룹 매그넘을 창립합니다. 그 유명한 매그넘. 제가 가장 보고 감동했었던 게 그 매그넘 사진들을 모아놓은 그 책이었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사진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사진을 좀 보면 사진을 포기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죠? 압도적이니까 오히려 신경 안 쓰이는데요. 그래요? 넘사벽이니까. 넘사벽이니까. 알겠습니다.
카파는 그런데 삶에 정착하지도 못했습니다. 도박과 술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평생 독신으로 살아갑니다. 인기가 너무 많았어. 그래서 잉그리드 버그만 그리고 비비안 리 같은 다수의 헐리우드 여스타들이 그에게 청혼합니다. 하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여성 편력이 심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의 동료 기자이자 첫사랑이었던 게르다 타로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카파가 보는 앞에서 탱크에 깔려서 사망하게 돼요. 같이 이제 종군 기자 생활하고 있을 때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카파는 그걸 이제 눈으로 지켜보게 되고 이것을 평생 잊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정착하지 못하고 세계 전쟁 현장을 따라다니기만 했던 거죠. 그리고 1954년 5월 25일 베트남에서 지뢰를 밟고 사망하게 됩니다. 이게 그 인도차이나 전쟁이었어요. 베트남과 프랑스 군 사이의 전투 상황이었는데 카파는 프랑스 군인들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유명한 그의 마지막 사진을 찍게 되죠. 그 사진의 이름은 군인들의 뒷모습이라는 사진입니다. 이거 찾아보면 있을 텐데 그 이제 정글 같은 데를 이제 앞에 군인들이 있는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찍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사진을 찍고 그는 곧 지뢰를 밟게 되고 순식간에 폭발하게 됩니다. 멀리서 이제 지뢰가 터지는 장면을 목격했던 군인이 있었어요. 근데 깜짝 놀랐겠지? 빵 폭발했으니까. 근데 그 이제 군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저 장면이 바로 카파가 원하는 사진인데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그는 폭발 속에 카파가 있는지 몰랐었다라고 합니다. 카파가 남긴 명언 이런 얘기를 하죠. 카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사들이 다치고 죽어가는 장면은 빠뜨린 채 그저 한가하게 비행장 주변에 앉아있는 모습만 찍은 사진은 사람들에게 진실과는 동떨어진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하죠. 당신의 사진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충분히 다가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카파의 인생이고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그 카파의 사진을 보면 아름다운데 도대체 아름다운 게 무엇인가? 라는 거죠. 사진이 아름다운가? 아니면 카파의 인생인가? 아니면 그의 정신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겁니다. 라이프의 몰락. 두 가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라이프가 왜 몰락했는가? 두 가지. 카파는 끝난 겁니까 벌써? 카파 끝났어. 잠깐 다룬다고 했잖아요. 그죠? 저 지금 사진을 쭉 찾아보고 있는데 진짜 감동적인데요? 야, 이걸 그럼 진짜 가서 찍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대단하지. 근데 사진을 그때 사진전 봤었을 때 놀랬었던 게 전 사진을 전혀 모르거든요. 디카를 소유하고 있어도 막 사진을 찍어서 막 이렇게 활용하거나 그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봐도 사진을 보면 뭔가 굉장히 감동적이거나 맞아요. 사진 작가가 찍는 그 시점이나 담아내는 그 상황 자체를 같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맞아요. 네, 그 상황을 보게 되는 것 같아서 놀랐었어요. 현장감, 네네. 넘치는 현장감. 그 한 장 한 장이 이거 뭔가 구도나 이런 거가 되게 잘 훈련돼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많이 찍은 것도 있고 트레이밍도 하는데 네. 일단 찍은 다음에 근데 본능적인 레벨에서 움직이는 게 있을 거라고 봐요. 찍는 말이. 그리고 감히 카파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충분히 다가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않다면 다가서지 않았을 것이다 하면서 정말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바로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총탄이 있는 곳에 그곳에서 찍었기 때문에 넘쳐나는 현장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카파밖에 없는 것 같아. 누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접사? 접사맨이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 질문 사실 그거 아니었습니까? 도대체 좋은 사진이란 무엇인가? 그 피사체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진의 형식에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카파의 사진을 보면서 우리의 질문이 좀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피사체에서 무엇인가 아름다움을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이론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사진의 형식에 집착하는 거나 카파의 사진은 그걸 좀 넘어서 있다. 이거 너무 빨아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듣고 계신 분들 이제 인터넷에서 그냥 로버트 카파 얘기를 보면 어떤 사진인지 금방 아실 것 같아요. 라이프의 몰락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몰락. 1970년대 이후 침체를 겪게 됩니다. 전쟁이 안 나선가요? 일단 아니 전쟁은 계속 있긴 있었는데 내전들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국제적인 관심이 좀 집중된 것이 사실 베트남전 이후에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없었죠. 그런 것도 있지. 맞아요. 독실에 저기 얘기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대전 이후에 전세가 급격하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제작 비용이 너무 많이 뛰는 거야. 제작비, 인건비, 유통 모든 분야에서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뭐 예를 들면
라이프는 어쨌든 우편 배달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단기간에 우편 요금이 170%까지 상승해가지고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 왜냐면 이익이 남는 회사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제 중요한 이유가 사실 과다한 투자, 이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라이프 성장의 최대 동력이었던 과감한 투자가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에드워드 벌시라고 하는 라이프의 전 간부죠.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특집 제작을 위해서 현지에 갔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사하라 특집만으로 2달을 소비했다. 비행기, 낙타, 트럭, 심지어 헬기까지 동원했으며 사막 중간 지점에서는 거의 굶어 죽을 고비까지 넘겼다. 2달 만에 드디어 콜로브 베찰로부터 나이지리아를 가로질러 사하라 사막의 촬영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이미 사하라 특집은 취소되어 있었다. 결국 2달의 시간 동안 엄청난 경비를 들여 남긴 것이라곤 라이프지에 실린 사진 3장이 전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 한 장에 15,000달러였다고 하는데 이 당시 15,000달러면 뭐 이제 어마어마한 돈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투자를 너무 많이 했던 거지. 지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왜 라이프지가 몰락했는지를 알 것 같네요. 왜요? 그 비용을 들여서 라이프지를 대체할 만한, 그러니까 아까 영상 매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디스커버리,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감동해 마지 않는 BBC에서 나온 그 다큐멘터리들이, 그러니까 같은 비용을 들여서 사하라 사막 특집을 찍으려고 갔어. 아이, 그렇네. 영상으로 찍는 것이 훨씬 감동을 다가오거든. 거기서는 훨씬 더 공룡같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퍼부을 수가 있어요. 잡지랑은 다르지. 그렇네. 그러니까 그 자본도 다르고, 그리고 결과물에서의 그 감동도, 물론 사진이 주는 특별한 감동은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TV로 보는 그 다큐멘터리, 라이프 특집이 있잖아요. 예. 라이프 시리즈가 BBC에서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10편짜리였던 것 같아요. 그거 하나하나가 진짜 보면, 우와, 이러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됐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주고 하더라도, 기왕이면 영상이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정적인 계기죠. 독실이가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TV 시대의 도래. 이제 매체가 바뀐 거야. 활자에서 사진으로, 사진에서 영상으로 가고 있는데,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던 거죠. 영상 매체는 인쇄 매체를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광고 수익이 급감해요. 영상 매체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몇몇 상징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좀 가져왔습니다. 네. 상징적인 사건, 1965년 최초의 우주인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장면은 라이프가 아니라 TV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됩니다. 아,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이제 라이프가 끝났다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그걸 다 보고 난 다음에 한 3일 있다가 기사가 실리면 보기야 하겠지만 그 느낌은 그렇지. 확 다르죠. 그 처칠의 장례식이랑 완전 반대의 상황이 됐네요. 그러니까. 그렇지. 속도에 대한 면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라이프지의 생명이 다 있다는 것은 미국 출판계나 광고업계, 거기에 퍼진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다만 라이프지의 가족들은 우리가 조금 더 버틸 수는 있을 거다라고 애써 믿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1972년 12월 8일 타임과 라이프의 사장이었던 앤드류 헤이스컬이 라이프지의 폐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원들은 울음을 터뜨렸다라고 해요. 그리고 최종호가 발간됩니다. 1972년 12월 29일 탄생한 지 36년 만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라이프라는 그 생명은 너무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게 됐다라고 많이 얘기하죠. 72년이요? 네. 그렇게 빨리 끝났어요? 근데 이제 너무 아쉬운 거야. 이거에 대한 열정이나 그걸 없애기엔 너무 짧은 거야. 그래서 이후에 복간과 폐간이 계속 반복됩니다. 돈 조금 생기면 복간했다가 돈 안 되니까 폐간하고.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라이프 사진전 혹은 라이프 사진을 보면은 그 전설이라고 하는 사진은 다 그 이전이야. 예전이야. 그렇죠. 사실 뭐 90년대, 2000년대의 사진은 없어요. 왜냐면 경쟁하는 업체도 너무 많고 영상 매체도 발전해 그래가지고. 그리고 지금 얘기 들으면서 좀 씁쓸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엔 대중의 선택을 읽는 사람들이겠지만 결국엔 어떤 잡지의 세상이 끝났다 혹은 어떤 이런 세상이 도래했다가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결국엔 광고네요. 그렇지. 광고가 얼마나 붙느냐. 광고업자들이 얼마나 민감하겠어. 내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건데 먹힐만한데 하는 거죠. 좀 씁쓸하긴 하네요. 근데 그렇죠. 이거는 좀 그냥 한편으로 내가 구독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봤었거든요, 사실. 라이프지, 그러니까 그 사진전들을 봤었고, 사진 책을 봤었으니까. 근데 이런 거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타임지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좀 붙잡고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이런 드네요. 것도 찾아보고 있습니까, 집에서? 이거는 인터넷으로 보지 않았고요. 저는 이거는 책으로 봤었어요, 대부분. 도대체 안 본 게 뭐예요? 맥심? 구락가네. 이 가방에서 맥심 봤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물 박사
독실이와 함께하는 방송. 그렇습니다. 복간과 폐간을 반복하다가 1978년에 바로 이제 월간지로 복간을 해요. 이게 주간지가 안 되니까 월간지로 복간을 하는데 하지만 2007년 결국 완전 폐간이 결정되는 거죠. 그 영화, 아까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그 영화가 바로 이때인 거야. 2007년에 완전 폐간에 대한 내용을 소재로 담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도 보면 이제 전설적인 그 사진가에 대한 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서 900만 건의 방대한 사진 자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의 의의. 어떤 의의를 갖는가? 첫 번째, 미디어 발달의 역사상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죠. 신문, 잡지, 화보 잡지, TV, 인터넷으로 바뀌어나가는 매체 발달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 화보 잡지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고 이미지 중심의 대중문화를 선도했어요. 오늘날의 이미지 중심의 어떤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시발점이 누가 뭐래도 라이프지인 거야. 그리고 사진의 역사에 있어서 포토 저널리즘을 발달시켰고 세계의 신비를 직접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류의 역사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과 시간들이 오늘날까지 남게 된 가장 결정적 계기가 라이프였다는 거죠.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라이프의 한계. 미국 중산층의 보수적 가치를 옹호했고 세계적인 전쟁의 참상 속에서도 삶을 낙관적으로 보게 했던 점은 사실 역사인식의 한계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결론. 나름대로 좀 결론을 내려봤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이 라이프 아닙니까? 라이프라는 단어는 세 가지를 함축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인생, 라이프 인생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진, 그리고 예술. 인생과 사진과 예술, 그것은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탄생하고 성장하고 사라진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죠. 라이프 사진전 10월 8일까지 열리는데 관심 있는 분은 찾아가 보면 거기서 뭐 그냥 라이프라는 그 잡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가 남긴 발자취 그리고 20세기 인류의 역사를 훑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술의 감히 내가 가치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저같이 사실 예술 문외한인 사람들도 보면 다 이건 정말 훌륭했다 좋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 보진 않았지만 라이프 사진전은 분명히 그럴 거란 생각이 들어요. 가서 보면 정말 좋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